전국에 계신 서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1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국내의 다양한 민족운동입니다. 여기 부분은 1920년도에 국내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 페이지로 보시면은 이게 책 페이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국내의 다양한 민족운동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 부분이 교재는 제가 국방부에서 나온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좀 거기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제 강의와는 순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키워드만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같이 따라 정리를 하시고 제가 먼저 잡는 순서대로 잡고 다시 교재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년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억나시나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따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민족주의 계열이 또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따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런데 둘이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사회주의부터 볼까요? 왜 섞일 수가 없냐면, 사회주의 애들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잘 몰라도 그거 알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실 지금 또 제가 사회주의 사상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나와 같이 싸우러 가자. 삼성을 무너뜨리자. 삼성을 무너뜨리고 삼성의 불을 엠빵하자. 혹하잖아요. 왜? 대다수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여기 성황역에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1등 업체인 이투스에서 강의를 또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죠. 이투스가 왜 우리나라 1등일까요? 고등학교 사이트 중에서 전 과목별로 1등 선생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1등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투스 사장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나갈래요. 그러면 이투스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동진씨 고생했어. 잘 가. 안녕.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장님, 저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 누구, 영어에 누구, 국어에 누구 다 같이 나갈 거예요. 일타를 다 데리고 나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진실이 와봐. 아이, 힘든 게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그래? 동진씨 이건 아니지. 라고 달래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동자 하나는 힘이 약하다. 노동자가 여럿이 모이면은 사장을 무찌를 수가 있다. 부르주아, 돈 많은 사장을 무찌를 수가 있다. 또 농민 하나하나는 힘이 약하다. 그런데 농민들이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은 지주를 무찌를 수가 있다. 그들을 무찌르고 부를 엠빵하자. 라는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혁명, 투쟁,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런 걸 외치는 거예요. 반대로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 민족주의 계열은 이겁니다. 혁명, 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을 키우자. 예전에 애국개몽운동 계열이랑 비슷해요. 빨리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일본이랑 대등해지면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키우게 되면은 사장, 땅을 많이 가진 지주 또는 사장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가 향상되니까 너희들도 지금보다 잘 살 수가 있다 라는 게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둘이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2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둘이 따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네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갑니다. 첫 번째로 이 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계열에서 큰맘 먹고 주도한 운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주도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한 운동입니다.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배경이 또 중요해요. 배경은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는 일본이요, 회사령이라는 걸 없앴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진슈즈, 동진신발 공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동진신발, 동진참기름, 동진고무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의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황한 일본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관세를 없애버린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오는 물건의 세금을 없애버리니까 질 좋고 깔끔한 일본의 물건과 우리나라 물건이 붙게 되는데 당연히 일본의 물건이 신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겠죠. 질 좋고 싼 거는 식민지를 떠나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질 좋고 싼 거 사는 거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관세를 없애버리자 조선의 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해서 펼쳤던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전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분 누굽니까? 선생님의 고향인 대구에서 돈을 갑질한 아저씨, 서상돈 아저씨였잖아요. 지금 이거는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물건을 쓰자라는 거예요.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쓰자라는 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누가 주도를 했냐면 이거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선생님이 이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포스터에 있는 구호가 중요해요. 구호가. 근데 구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시문에 나오면 정답인 거 딱 알 수가 있어요. 봐요. 자스라 가리 우리 것. 설마 이렇게 읽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우리 물건 쓰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조선 사람 살림은 조선 사람 것으로. 조선 물건 쓰자라는 거예요. 이런 구호를 또 사용했던 게 언제다? 물산장려운동이다라는 거.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둘까요? 일본이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재밌는 거는 대립을 했었던 사회주의 쪽에서도 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해요. 비판. 왜 비판할까요? 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얘들아 조선 물건 쓰지 마라. 써봤자 니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는데. 은동진 사장만 배불릴 뿐이다. 실제로 그 말대로 돼요. 왜? 동진 고무신이 신나게 팔리니까 동진 고무신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진 고무신 가격이 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흐지부지 결국 실패로 끝났던 게 물산장려운동이다라는 거.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호 내용 나오면 정답. 그 다음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주도하였다. 정답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거 잡아드렸고 또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산장려운동이 실패로 끝나자마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큰맘 먹고 펼쳤던 운동이 뭐냐면 밀릭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대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노력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도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원래 1기 때는 1차 조선교육령 없앴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몇 기? 2차 조선교육령을 선포한다 그랬죠. 여기에 무슨 규정? 대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1기 때는 멍청멍청 교육을 했지만 2기 때는 알았다. 한국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사도 공부해라. 그리고 고등교육도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통치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해주고 식민지 교육 내에서 차별을 받고 하니까 민족주의계에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컨셉이잖아요. 이런 샹. 그래?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겠다라면서 펼친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상재라는 선생님이 밀립대학 기성회를 수립을 한 후에 돈을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때 나온 구호가 중요해요. 이때 나온 구호가 또. 이때 나온 구호는 뭐냐면은 1천만이 1000만 명이 얼마를 1원씩 걷어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모아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일본이 또 탄압을 하겠죠. 그리고 일본이 앞에서 우리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야 대학교가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라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로 끝냈냐? 모금이 안 돼요. 왜 모금이 안 될까요?
지금 이 당시 때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 자체가 잘 없어요. 고등학생도 레어입니다. 드물어요. 찾기가.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년대 때 보시게 되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 다 학생이에요. 왜?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변에 인근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찾기가 힘든데 대학교를 만들겠대요.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대학교 가면 좋은 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너희들 나중에 토익도 하게 되고 이걸 해야 된다? 기회에 와닿나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당장 고등학생이고 수능 치는 게 더 급한데 뭐 대학교 때 뭐고 있다고 기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모금 활동이 지지부진 실패로 끝나고 마침 또 이 타이밍에 가뭄이나 수재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탄압까지 더불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도 정답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배경, 2차 조선교육령의 대학교 신설 규정, 그 다음에 또 식민지 교육에 대한 차별, 그리고 실패. 포인트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또 주도하였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를 했었고 플러스 더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큰맘 먹고 두 개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큰맘 먹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우울할까요? 이때 일본이 쓱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아. 아이, 잘 안 되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니들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이리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좋은 얘기 하나 해줄게. 야, 니들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내가 요렇게 틀을 만들어줄게. 요 틀 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간섭 안 할게. 아, 그리고 이 틀이 모자라지. 얘기를 해, 나중에 나한테. 그러면 내가 요 틀을 늘려줄게. 또 모자라지. 늘려줄게.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이 틀로 감당이 안 되면 독립시켜 줄게 라고 유혹을 던져요. 실패로 끝나고 대빵 우울한데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과 타협을 했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치론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정치를 하자. 일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민족주의계에서 두 개의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지금 민족주의 내부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과 타협 안 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타협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이면 9, 거의 열이면 10, 전부 다 친일파가 되어버려요. Why? 일본이 만들어 놓은 틀이 모자라면 일본과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친일이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나중에 다 친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년대 때 일본의 컨셉이랑 또 맞아떨어지잖아요. 친일파를 기르기 위한.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 계열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세 번째로 주도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제껴놓고요. 남아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펼쳤던 운동이 뭐냐면 문맹퇴치 운동이에요. 교재로 보시면 좀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있습니다. 이 문맹퇴치 운동도 그러면 앞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었다라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문맹퇴치 운동은 20년대 후반에서 29년도부터 해서 30년대 후반과 초반에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배경이 뭘까요? 보세요. 일본이 1차 때는 한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국어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풀어주긴 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29년도, 30년대 같으면 30년 동안 우리나라 글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선생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세요. 연세가 거의 100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건장하십니다. 지금 또 아이돌 누구 이름 나오면 다 알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또 저나 선생님 엄마나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들어설 안 될 얘기를 하실 때는 지금 또 일본어로 대화를 하세요.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에 오래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글을 가리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운동이 문맹퇴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맹퇴치 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 언론사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학생이 주도를 합니다. 이 언론사는 어떤 신문사에서 먼저 20년대 때 풀어주면서 만들어진 신문이 조선일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무슨 운동을 펼치냐면 빨리 우리가 문자를 보급을 시키자라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30년대 초반에는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거를 전개를 해요. 분화로드라는 단어 선생님 처음 들어요. 분화로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 민중소구로라는 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중속으로 뛰어들어서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깨우치자라는 게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언론사에서 광고를 때리고요. 깨어있고 유일하게 글을 알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글을 가르치고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인트는 뭡니까?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에서 분화로드 운동. 아, 문맹퇴치 운동이구나. 그리고 요거 두 개. 똑같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복된 거.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서 포스터를 보시면은 이게 문자 보급 운동을 할 때 쓰였던 교재인 한글이라는 교재고요. 그리고 요게 분화로드 포스터입니다. 다 함께 배우자, 민중속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는 뭐 기본 국방부에 나온 자료는 그림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거로 나오진 않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두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뻔합니다. 문맹퇴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 써드리고 중요하다 하는 선지들 나올 수 있는 거 잡아드린 것만 아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농민운동, 노동운동으로 가볼게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또 뒤쪽에 넘어가시면은 민족문화 수호운동 있는 부분 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부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은 뻔해요. 정답 선지로 걸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어떤 거냐면 정답으로 걸리는 거 미리 써드릴게요. 바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첫 번째.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회주의 사상에 뭘 받았다?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게 바로 노동운동, 농민운동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20년대, 30대 초반에 펼쳤던 국내에서 펼쳤던 독립운동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노동자들, 농민들이 주도해서 펼쳤던 사회주의 계열에서 펼쳤던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는 1920년대 때 펼쳤던 농민운동, 노동운동이랑 1930년 지난 후에 펼쳤던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자,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에 심취된 사람들, 농민들, 노동자들 우리 힘으로는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모이면 힘이 강하다.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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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을 외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농민들이 모였던 투쟁을 소작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펼쳤던 쟁의를 우리는 노동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10년을 간격을 두고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당장 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20년대 때는 이들의 컨셉이 뭐였냐면은 생존권 투쟁이에요. 성격을 보게 되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주가 농사를 끝난 후에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10을 생산하면 8, 9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지주 꺼져라. 너무 심하다.
세금을 좀 깎아달라 시위를 하는 거고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생존권투쟁 이때는 일을 하는데 24시간 중에 18시간, 20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무슨 쥐꼬리만큼 줍니다. 일본 애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라면서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농민이나 노동자도 바보가 아니에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꼬라지로 살지? 옛날엔 아니랬는데. 일본 식민지라서 이 꼬라지구나 라면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는 일본 쪽발이를 무찌르기 위한 항일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전쟁도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시기니까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할 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30년대 때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일본이 전개를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소작쟁이로는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이로는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대표적입니다. 1929년도에 일어났었던.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일본인 감독관이 별 이유 없이 우리 사람을 때려요. 노동자를. 그러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격려를 하고 응원의 편지를 보낼 만큼 큰 규모로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나올 수 있는 키워드 잡아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다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60만세 운동 그리고 신간회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1, 2, 3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볼 거예요.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건 60만세 운동인데 한꺼번에 정리를 같이 할 거예요. 3.1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났나요? 192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도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배경을. 자,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이때요. 순종이 또 죽어요. 순종이 죽습니다.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고종이 죽고 고종의 독살설 루머.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죽었는데 또 독살설 루머가 도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다. 일본이 준 쪽발이 새끼가 준 독약을 먹고 죽었다. 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기억나시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으이요.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준비가 돼서 일어난 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60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종의 인산일날 일어났다. 정답. 순종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참 재밌어요. 지금 26년도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사실 서로 위기에 빠집니다. 왜? 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계열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친일파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일본과 타협을 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반대로 사회주의 계열은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잡아 족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요. 둘 다 위기인 거예요. 그러한 위기 속에 손을 잡게 되는 건데 먼저 일본에 타협했던 애들 제껴놓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민족주의 계열보다는 누가?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거를 기획을 해요. 모든 걸 다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일부의 소수, 코딱지만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를 한 게 60만세 운동이고 당연히 또 누구와? 학생도 함께 합니다. 깨어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 인산일날 맞춰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시작을 해요. 만세운동은 전개를 했지만 일본은 내가 얘기를 했죠. 어떤 민족이냐고. 절대 두 번 실수를 안 합니다. 3.1운동이 터졌다. 고종이 죽고 순종이 죽었네. 분명히 조선 사람들 뭔가 또 할 거다. 그렇기 위해서 친일파를 엄청 심어뒀잖아요. 사전에 이 지도부를 싸그리 다 잡아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학생만 남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센스쟁이들이에요. 학생들은 어떻게 이걸 피해가냐. 야, 내일 축구 시합 알지? 축구 시합? 야, 내일 농구 시합. 야, 내일 우리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돌려 까기를 해서 겨우 피해갑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일본이요. 두 번 실수 안 한다니까요.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터지자마자 바로 진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허망하게 끝난 게 60만세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거의 영향이자 결과입니다. 어떤 영향이 결과냐면 둘이 서로 상종을 안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만나봤어요.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지금 이 정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 정말 바른 학생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똘똘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흔히 짱, 일진이라 그러죠. 맨날 노는 애들. 걔랑 만약에 짝꿍이 됐어요. 서로 상종을 하나요? 서로 상종을 안 해. 저런 새끼 뭐 대학원 가겠어? 씨. 말도 안 섞어야지. 근데 또 반대로 그 놀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보 병신이에요. 이런 찐따 같은 새끼. 뭐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새끼. 내가 얘랑 친해질 이유가 있겠어? 그런데 1년 동안 짝꿍을 하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심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야, 너 게임은 할 줄 아냐? 공부벌레. 나 게임 할 줄 아는데? 오버워치, 롤, 대박. 나도. 그러면서 게임 같이 한번 해볼래? 게임을 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둘이 대빵 잘 맞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공부벌레 새끼 생각보다 괜찮네? 반대로 또 저 새끼 성격도 나쁘고 맨날 때리고 일 줄 알았는데 게임도 재밌게 하고 코드도 맞고 대화해보니까 괜찮네? 라는 것처럼 둘이 서로 깠다가 한번 같이 해보니까 서로 괜찮음을 느낍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계열이 기획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획안을 본 거예요. 우와, 사회주의 계열 기획안 봤어? 저 촘촘한 타임테이블 봐라. 와, 꼼꼼한데? 반대로 이때 비타이점 민족주의자들은 뭘 했냐면 프린트 인쇄해서 경문 붙이고 하는 거. 야, 쟤들 상종 못할 줄 알았는데 프린터 보니 컬러감 보소, 색감 보소,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진짜 제대로 같이 한번 안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자라는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민족이 서로 협동을 한번 해볼까라는 민족협동전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는 거예요. 요 배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순종의 서거, 인산일날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협동정선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의 결과 좌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만들어진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인 거예요. 신간회는 그래서 1927년도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저기 있는 것처럼 60만세 운동이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은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또 배경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정우회라 그래서 요거는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였는데 여기에서 일부 사회주의 계열이 또 합류를 해요. 이거와 반대입니다. 해봤더니 또 괜찮은 거야. 지금 우리 민족주의 계열은 위기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 때는 사회주의 계열과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중에도 괜찮은 애들은. 그러면서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또 만들어지는 게 신간회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 외에 기타 등등으로 중국에서도 공산당과 사회주의 계열과 국민당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힘을 모읍니다. 국공합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도 저렇게 힘을 모으는데 우리도 힘을 모아야지. 라면서 일단 만들어진 게 신간회입니다. 그리고 신간회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신간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함께 모은 좌우합작단체였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강연회니 아니면 각종 여러가지 사회운동을 지원해줍니다. 어떤 운동을 지원해주냐면 특히 시험에 걸리는 건 이거예요. 바로
강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신간에는 여기다가 뭘 보내냐면은 진상조사단이라는 거를 파견했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간회 같은 경우는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1920년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입니다. 무려 4만 명의 회원이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회라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체인점이라고 보십니다. 각종 지회가 있었고 각종 지역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좌우합작이긴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일본과 타협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손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 얘들은 제껴놓고 펼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주학생 항일운동 좀 이따 잡을 건데 그 잡기 전에 일단 요거 잠깐 설명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 일본이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사회주의 단체 중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세계 사회주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우르는 국제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국제공산당의 이름이 코민테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민테른에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회주의 계열, 각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들아, 지금 각각 처해 있는 위기나 현실 때문에 피해 다니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손을 잡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주의만의 노선을 펼칠 때가 왔다. 자기 노선으로 가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국제공산당에서.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이 신간회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해산됐던 게 바로 신간회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세 개를 같이 묶어야 된다 그랬죠. 신간회가 있더라면은 신간회 말고 이제는 강주학생 항일운동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1929년도예요. 그러면 강주학생 항일운동은 뭐를 배경으로 일어났냐면 직접적인 배경은 여학생 희롱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누적됐던 거로는 뭐 때문에? 식민지 교육에 대한 차별 때문에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풀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여학생 희롱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겁니다. 아리따운 우리의 여학생이요. 수업이 끝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강주 지역에 있던 학생입니다. 갔는데 그 여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돌로 치면은 선생님이 사랑하는 서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일본 남학생이 가와이 가와이 하면서 여자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이 하지마요 가와이 아이 시대로 희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남학생이 쪽발이 새끼야 꺼져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계속 가와이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우리 조선 남학생이 일본 남학생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게 빵 터지면서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의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기차가 정차를 하자 당연히 일본 경찰이 동원을 되겠죠. 동원돼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만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우리 학생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강주 일대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러자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독립운동을 외치고 있는데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앞에서 봤었던 이 신간회에서 여기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세운동은 결국에는 진압이 되겠죠. 진압은 됐지만 의의가 뭐냐?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주학생운동 잡아드렸고 여기가 만약에 문제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봐요. 강주학생항일운동 설명막 던져놨어요. 옳은 내용으로.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정답이죠. 그리고 여학생 희롱 사건이 뭐 계기가 되었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를 냈는데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이죠. 신간회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60만세 운동이 나올 때 오답으로 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오답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60만생 이후에 터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는 신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조직되었다. 오답이죠.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신간회잖아요. 그리고 또 60만세 운동의 오답 선지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오답이죠. 왜? 신간회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게 이제 신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운동 볼 거예요. 청년운동은 여러분들 교재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20년도에 똘똘했던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끝났어요. 그냥 눈으로 교재 내용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소년운동은 좀 봐야 돼요. 소년운동은 나오게 되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소년운동은 어떤 거와 관련이냐면 이거는 포스터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그냥 띄워뒀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바운스 뛰지 않나요? 어린이날. 저도 설렙니다. 이 어린이날을 이때 만들어놨어요. 20년대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년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단체,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도교예요. 천도교 소년회라는 곳에서 이 소년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천도교는 동학, 기억나시나요? 동학의 핵심 사상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이 즉 하늘이다라는 거. 나도 하늘, 여러분들도 하늘, 인간평등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도 하늘이다. 어린이 차별하고 때리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라면서 펼쳤던 게 소년운동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때 우리 소년들, 이때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대우가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또 우리 뉴스를 보면은 TV를 보거나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 맞거나 하는 아이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가슴 아프게도. 근데 이때 가면은 그게 더 심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8살이 됐어요. 10살이 됐어요. 뭘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다녀야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도 없는데 공장이 내려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지금도 잘 봐요.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가면은 코 질질리는 어린애가 축구공 만들고요. 신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애들 때리지 마라. 이때는 어린이란 용어도 없었습니다. 얘들이 어쨌든 커서 나라를 이끌 인재다. 그리고 얘들이 커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다. 얘들 때리고 괴롭히지 말자. 그러면 대신에 매일 그게 힘들더라도 적어도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날을 만들자 라면서 소년운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이때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고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었다라는 거. 천도교에서 주도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20년대 때 일어났던 운동이 뭐가 있냐면 형평운동이라고 있어요. 이 형평운동도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형평운동은 어떤 거냐면 한자로 치면 저울형, 저울처럼 평명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백정에 대한 차별을 놓고 계기가 됩니다. 백정이 뭐죠? 소, 말돼지를 잡는 사람들. 도축업자. 조선시대에는 천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기억나시나요? 우리 식민이 들어가기 전에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신분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은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또 아파트 어디에 사냐, 몇 평에 사냐에 따라서 막 쟤랑 얘기하지 마. 애기 보고. 맞죠? 쟤 못 사냐 얘기하지 마. 그거 지금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 백정 차별입니다. 어떻게 차별을 하냐? 백정은요. 자기 이름을 쓸 때 마지막 이름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야 돼요. 백정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의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입학이 안 돼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 자체가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거 외에도 말에 차마 말을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차별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정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저울처럼 평양을 이루게끔 해달라 라면서 형평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어디서? 진주라는 곳에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든 후에 이러한 형평운동이 전개됐다라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신분차별,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항일투쟁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평운동과 관련된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예요. 여성단체도 20년대 있었는데 이거는 근우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또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간의 여성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혈적 민족자들이 힘을 모아서 저렇게 힘을 쓰는데 우리 여자도 힘을 모아보자 라면서 여자들 안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근우회입니다. 1+1이에요. 활동이 똑같아요. 그러면 신간회를 도와서 앞에 있었던 각종 운동을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운동? 소년운동. 앞에 있던 형평운동 다 지원을 해요.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소사단을 파견하겠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여자들이 만든 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여성의 뭐 인권, 권리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우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근우회니까 이름 따서 근우라는 잡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보게 되면 여성의 지위나 이걸 높이려고 했던 노력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우회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시기 때 전반적으로 뭐 20년대부터 30년대 일본 강복되기 전까지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20년대에 있었던 국내에 있었던 각종 운동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챕터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이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본이 먼저 식민사관을 먼저 전개를 해요. 식민사관은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역사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역사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주장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먼저 타율성론. 그거 아니 조선아, 니들 스스로 나라를 발전할 수가 없었던 나라다. 예전에는 고려 때는 원나라의 간섭을, 그 다음에 조선은 중국의 간섭을, 니들 스스로 발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니들이 발전하고 있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정체 성론, 정체되어 있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 고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식민 지배해줬기 때문에 봉건을 건너뛰고 중세를 건너뛰고 바로 근대로 올 수가 있었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당파성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니들 봐라. 조선시대 때 동서남북 노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서인, 노론 소론 쪼개져서 싸우지 않냐. 너희들은 분열의 피가 흐르고 있다. 까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깠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리고 정비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조선의 역사를 편하게 수정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 역사 왜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헛소리 하지 마라. 타율성?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한글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한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글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야, 니들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나라 문화 받아들이고 했잖아. 선지문물이라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럼 니들 그때 고대니? 말이 안 됩니다. 당파성론. 야, 분열의 피가 어딨냐? 정치 세력 온 나라 봐라. 정치권 모든 나라가 권력을 놓고 안 다투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니들은 안 그랬냐?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맞서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학자들이. 대표적인 사학자가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 인물은 두 분입니다. 바로 예전에 이승만 아저씨의 싸대기를 갈겼다라는 신채호 아저씨, 그리고 2대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이었던 박은식 아저씨가 그 대표 주자입니다. 이 두 분을 우리는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족주의 사학자는 뭐냐면 역사 안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우리의 혼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두 분의 주장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일본에게는 힘으로는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 민족성만 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님은 뭘 강조하냐면 낭가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낭가사상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었던 유교, 불교, 도교가 합쳐진 사상이다. 이걸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고대사를 많이 쓰십니다. 왜? 고대사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조선 상고사, 예전에 이것 봐라. 일본 쪽발이 저렇게 잘난 척하고 난리를 쳐도 옛날에는 저렇게 찐따 같은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의 후손이다. 대단한 민족이지 않니? 자주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조선 영구초 같은 이러한 고대사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편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은 혼을 강조해요. 우리의 정신 중에. 똑같은 말로 국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면 엄마가 야, 너 넋 나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백사상은 뭐냐면 혼백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이 정신, 멘탈. 백이 내 육신이에요. 우리가 비록 일본 쪽발이에게 백, 육신을 뺏겼지만 우리의 우리의 나라의 정신만 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독립을 할 수 있다 라면서 혼을 강조했던 게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뭘 썼냐면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됐던 슬픈 그 과정들, 그 과정을 역사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한국 통사, 아플 통, 우리의 아픈 역사,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렸던 그러한 내용을 쓰면서 우리의 민족정신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거 정답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 이름을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신채호와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공통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족주의 사학자였다. 정답.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민족정신과 자주의식을 고취시켜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이 단독으로 나온다면 민족주의 사학자이다.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 조선 영구초를 썼다. 집필하였다. 낭가사상을 강조하였다.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을 강조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사회경제사학은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백남은 선생님이에요.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는 백남은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주장했던 이 사회경제사학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르크스의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르크스 그 사회주의? 맞아요.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러면 이 마르크스 이론을 땡겨왔으면은 요걸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길래 이거는 한마디로 물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는 똑같은 좀 어려운 말로 유물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요? 이 유물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 백남문 선생님이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맞춰서 역사를 봤더니 역사의 변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모든 나라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라가 발전해 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고대가 아니고 처음에는 원시, 우가가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있던 그 시기, 그러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고대, 그리고 조선과 고려가 있었던 중세, 그리고 근대,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보편사적인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더라 라는 거를 밝혀내요. 그런데 선생님, 유물로 뭐 어떻게 밝혀내요? 쉽게 설명하면 유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아이템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바로 컴퓨터.
컴퓨터라는 물질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정보화 사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백남문 선생님은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유물사관, 그러한 물질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 과정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다 설명해놓고 백남문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정답으로 걸리면 이것만 걸릴 거예요. 바로 뭐냐? 지금 이 말대로 가면은 이때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이때가 고려 조선, 지금이다.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선왕. 니들은 고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아서 근대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했던 무슨 이론? 바로 정체성론. 이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게 바로 백남문 선생님이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학자 중에 마지막 분 한번 가겠습니다. 이분은 실증사학이에요. 실증사학은 앞에 있던 두 분과는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실증사학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읽어내는 게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깝니다. 야, 민족주의 사자들아, 정신 차려라. 역사가 왜 민족을 강조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체도 없는, 실체도 없는 민족 강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백나무나 남훈씨, 사회경제사학자들아, 야, 역사가 무슨 수학 공식이냐? 딱딱딱딱 떨어지게. 역사는 그게 아니다. 기존에 있는 역사책들, 예전에 남겨진 기록들, 사료들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객관적 내용을 읽어내는 게 바로 역사다 라면서 실증사학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실증사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들은 정확하게 역사를 진단하겠다면서 진단학회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책이 진단학보라는 책이 있었다라는 거. 이병도, 안재홍 선생님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까지 잡아두시면은 실증사학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어떤 거냐면은 한번 눈으로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문헌 읽어내는 거, 이런 고증을 토대로 해서 사회, 경제, 사학 내용을 같이 믹스를 시킨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시면 끝났네요.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앞에는 한국사 연구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국어 연구입니다. 국어 연구를 보는 건데, 자,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시나요? 한글을 연구하는 단체였던 국문연구소라는 거를 주시경 선생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요, 사실은 국어 쪽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 주시경 손녀예요. 손녀라서 뭐 얘기를 듣고 했는데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1920년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1930년도에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문연구소가 만약에 일제 식민지 때 들어가면 이게 오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때는 이름을 보면은 국문이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한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일제 식민지 때 와서 만약에 국문연구회, 국문학회가 만들어지면 어떤 걸까요? 지금 어쨌든 우리 나라를 뺏겼잖아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연구회,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선어라고 지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1920년대 때 먼저 만들어지냐? 10년대는요, 선생님. 10년대는 무단통치 시기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단체, 한국어, 한국사 모두 못 가르치겠잖아요. 그러다가 느슨하게 풀어졌던 20년대 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펼쳤던 활동이 뭐냐면은 바로 대중화운동이에요. 대중화운동. 왜? 10년 동안 한글이 맥이 끊기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글을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알리는 게. 그래서 이러한 대중화 노력의 결과 뭘 만드냐면은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고요. 각야날,
여러분들 또 빼빼로 데이 이런 거 없으면 빼빼로 사지 먹지도 않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사는 거예요. 그처럼 각야날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한글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글이에요. 라는 걸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또 탄압을 하겠죠. 탄압을 하면서 조선연구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조선어학회입니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10년을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를 기반으로 하나의 학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대중화, 널리 알렸더라면 이제 한글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이에요. 표준화 작업, 스탠다드.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글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 바로 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맞춤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표준어 통일안. 전부 다 똑같은 표준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 또 제가 사투리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표준화, 스탠다드, 기준을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의 마지막 최고봉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요새는 어떻게 찾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전으로 찾았더라면 이제는 네이버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검색하면 단어 뜻이 뜨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 단어 뜻으로 공부를 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 작업 해야죠.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의 마지막 최고봉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3분의 1을 다 만들고 인쇄소 들어가서 뽑으려는 순간에 일본이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편찬을 시도했지만 시도로 끝났다라는 거. 완벽하게 우리말 큰 사전이 만들어지는 거는 강복되고 나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이러한 활동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